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이두영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청년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고민을 바탕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사이의 고민,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2부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서 연인과의 고민, 아니면 직장관계에 대한 고민, 또 친구관계 같은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총 6가지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앞에 일부 영상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고민, 지금의 내가 괜찮은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고민,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자꾸만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일부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 2부에서는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장,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같은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또 우리 20, 30대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일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 대한 고민, 이성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연애를 할 때 자꾸 연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네요. 함께 있는 상황인데도 자꾸만 마음이 외로워지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지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자꾸 확인도 하게 되고 그럴수록 같이 있는 마음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두려워지고 그 불안한 마음이 힘들다는 사연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상당히 보편적인 두려움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마음일 수 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아니면 다른 가족이든 선생님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대방이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결핍을 유발을 하고 두려움을 유발을 하고 좌절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지금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충분히 몰입을 한다면 그냥 그 시간을 같이 잘 보내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마음이 크다면 상대방이 조금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좀 떠난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내가 자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조금 더 구속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맞는지 틀린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 마음이 실제로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안한 건 그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 구속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 몰입을 하기가 힘들고 나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 더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지나쳐서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런 좀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할 때는요.
차라리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확신은 없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모두 알 수 없는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인 이 연인 관계는 뭐 1년 뒤에 어떻게 양상이 이어질지 10년 뒤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당연히 다 예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미리 걱정하고 통제하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지금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나눌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평소에는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면 좋을까?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 모두가 혼자일 때보다 두 명일 때 더 행복할 때 성립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슬픔일 때는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같이 행복하는 시간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아요. 예전에 뭐 연애 경험이 있을 때 저도 당연히 이별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 뭐 직장에서 일이 힘들어서 혹은 뭐 서로의 오해가 쌓여서 아니면 뭐 의심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음에도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논쟁을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식으로 다툼이 이어졌던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행복하지가 않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이 사람이 평생 나랑 함께 해줄 것인지,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하시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그 감사한 시간을, 오늘의 이 시간을 같이 어떻게 채워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을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의 관계에 몰입하는 마음을 내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관계 사연은요, 이제 많은 분들의 또 고민이신 직장 관계, 친구 관계와 같은 일반적인 또 대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자기 기분을 다 드러내고 옆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그 사람이 자꾸 싫은 티를 내는 것이 마치 내 탓인 것만 같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너무 불편한 나머지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신다고도 하셨고요. 네. 참 저도 직장 관계에서도 고민한 적이 많이 있고 뭐 직장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대인 관계의 고민의 근원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전공의를 할 때 모시던 교수님께서 저한테 좀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 제가 그때 한참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던 시기거든요. 주영아, 너가 생각을 해봐. 너가 죽을 때까지 1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아마 한 2명 정도는 너를 많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한 3, 4명 정도는 너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아마 한 3명 정도는 너를 많이 싫어할 거야. 그거는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가 대인관계를 잘 못 맺어서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를 싫어하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실게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대단히 잘해주고 뭔가 나를 아껴주고 나한테 열심히 잘해줘서 내가 좋아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생각해보면 그냥 잘 맞아서, 얘기하면 그냥 편해서,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같이 있으면 좋아서 특별하지 않은 이유들로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살펴볼까요? 그냥 뭔가 말투가 좀 나랑 안 맞아서, 가치관이 나랑 좀 달라서, 너무 좀 시니컬하고 냉소적이라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크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성향이 잘 안 맞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나한테 많은 편안함을 줘요. 친구 관계, 지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편안한 사람과 잘 관계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내가 꼭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꼭 그 사람까지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나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싫어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늘 있고,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나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직장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직장 관계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죠. 우리는 친밀함을 위해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자각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직장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공동으로 함께 내거나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관계예요. 친하게 지내고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형성된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이 잘 맞지 않고 싫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한 것이죠. 그 불편함을 인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에는 안 그러면 물론 좋겠고, 내가 노력을 한다면은 잘 지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대해도 누군가는 나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 나를 조금 이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내 인생이 잘못됐거나 내가 대인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친구 관계라면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직장 관계는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지 친목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세요.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는 늘 자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상황에서는 마치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대인관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할 때는 잘 동의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잘 못 지내는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고민이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잘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못 지내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고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늘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지내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좀 되새겨보시고, 특히 직장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내야 되는 일, 함께 작업해야 되는 부분에 몰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려요. 이렇게 제가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드려봤는데 시간이 또 조금 있어서 2부의 마지막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회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드리셨거든요. 이 질문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드려요. 제가 지금 정신과에 갈 만한 상태인가요? 정신과를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셨고, 마침 사연도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면 우울한 기분이 드는데 퇴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직장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든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로도 정신과 진료를 보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요. 또 우울증인 것 같아서 진료를 보고 싶은데 나중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 봐 진료를 잘 보지 못하겠어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제가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정신과를 진료를 볼지 말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요. 내
일상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누구나 우울할 수 있고 누구나 불안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 저는 힘든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꼭 진료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서 오늘은 정말 출근하기 싫다, 힘들다, 요거랑 내가 직장에 가면 너무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출근을 못했다, 요거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힘든 마음을 느끼더라도 내 나름의 방법과 의지로 잘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일상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과 힘든 마음의 정도가 심해져서 뭔가 나는 일상을 다르게 보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상을 잘 보내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실 때는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정신과에는 진료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우울증에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면 우울증이다, 불안증은 이런 게 기준에 해당되면 불안증이다, 이런 식으로요. 모든 진단 기준의 끝에는 이 증상으로 인한 심각한 일상생활에 저해가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면 내가 지금 힘든 마음이 조금 도움받으면 좋을 마음인지 일단은 열심히 지내볼 마음인지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 삐끗할 수 있고 그건 휴식을 취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뼈가 부러지면 수술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되잖아요. 내 일상이 내 힘든 마음으로 해서 잘 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마음에도 뼈가 부러진 것처럼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상태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 일상이 잘 안 이어질 때는 진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이 어떻게 나한테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정신과 선생님과 나눈 얘기라든지 기록은요, 내가 직접 그 기록을 발부받아서 누구에게 주지 않는 한은 어떤 타인도 나의 기록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특히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걸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 공직에 나가면 이런 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더라, 취업을 제한을 시켜준다더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정신과 진료 기록은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상으로 매우 엄밀하게 보호를 받는 기록이고 여기에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라든지 좀 특수 직종, 지금 현재 이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직종이 있어요. 아주 제한되게.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직종들은 그런 것들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기록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불이익을 줄 것 같다라는 이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회사의 여러 보험 상품들, 약관들 중에 현재 정신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그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상품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상품마다 다르고 안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조금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2016년도 기점으로 법도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실비보험에서 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런 예외 조항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요즘에 너무 흔하게 불면증이라든지 진료 보시는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도록 약관도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점점 정신과 문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너무 미리 이 기록이 나에게 불이익이나 악영향을 미칠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진료 과정 상황에서도 의료인이라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대기업 종사자분들이시라든지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편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턱을 낮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연인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 같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 또 정신과 진료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편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고민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상의를 주시고요, 소통을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 고민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